계단춤을 추던 우리 조커 어디 간 거야? 카타르시스를 주던 너 진짜 떠난 거야? 네, 조커 폴리아드에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도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뮤지컬 주크박스적 요소가 많은 사람들의 악평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뭐랄까? 이 영화 혼자 보고 싶어요, 다시. 나중에 시간 많이 흘러서 조조나 아니면 야밤에 혼자 보고 싶어요. 혼자 보면 뮤지컬적 요소가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관객이 꽉 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 흐름 끊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말은 안 해도 느껴지거든요. 다 같이 불편해하니까 나도 같이 불편해지는 느낌 그거 알죠? 뭔가 감상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됐고 그거 말고 스토리 플롯이나 결말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이런 거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서 플렉이 레이디 가가 리 퀸젤한테 제발 노래 좀 그만해 나한테 대답 좀 해줘 우리 사랑하는 사이 맞아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거기가 굉장히 토드 필립스 영화 감독의 메타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 지금 뮤지컬 요소가 스토리 흐름 끊고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에서 아예 제발 노래 좀 작작해 대답이나 좀 해줘 라는 말을 대사로 치고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의도한 거다 우리도 알고 있지롱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참 대담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조커 2편, 조커 폴리아드는 미쳐가는 고담의 대중들이 조커를 마치 광기의 메시아인 양 추앙하는 배경으로 시작해요. The trial of the century. They believe Arthur Fleck to be some kind of martyr. Well, he's not. He's a monster.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에서 조커가 또 마치 머레이 프랭클린을 TV쇼에서 살인한 것처럼 재판에서도 뭔가 좀 더 조커스러운, 니체스러운, 충동적인 자유의 에너지가 뿜뿜으로 나오는,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비덴트나 판사가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침묵을 지키던 관중들이, 배심원들이 조커가 반관습적이고 반도덕적인 어떤 언행을 딱 할 때 더 좋아하고 그런 배경이 그려져요. 그 정도로 고담시가 미쳐 있었다. 그래서 하비덴트는 검사로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서 플렉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해고당하고 구타당하고 아픈 경험이 쌓여있는 이 자와 폭력적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니체스럽고 충동적인 이 조커라는 자는 서로 다른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서 플렉의 변호사 메리안의 변론의 논지인데 하비덴트는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다. 아서 플렉이랑 조커랑 아예 동일한 인격이다. 그래서 조커가 살인한 거 그거 아서 플렉이 살인한 거다. 얘는 범죄자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하비덴트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메리아는 아니다. 아서 플렉이 사람 죽인 거 아니다. 조커가 죽인 거고 아서 플렉은 착한 사람이다. 해리성 인격장애라는 논리를 들먹이면서 변론하려고 하죠. 물론 저는 이거부터가 사실은 영화의 고담시 그 미국의 시대 배경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정신질환에 의한 양형 기준이 반영될 리가 없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약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재판이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알베르 까뮈 이방인을 요약하면 이 소설의 첫 문구가 뭐냐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닌가? 어제 죽었나? 엊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본디 슬퍼해야 되고 애도해야 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알베르 까뮈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라는 캐릭터는 좀 감정이 건조한 사람입니다. 뭐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인칭 메르소 시점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메르소한테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 건 슬퍼해야
된다라는 관습이 이 메르소한테는 부조리하게 다가와요. 이 사람은 건조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놨고 자신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도 그냥 보통의 수순으로 치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바로 막 자기 살짝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막 즐기고 그러니까 애도하는 태도를 안 갖춘다라는 거죠.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안 좋게 평가하는 세태. 그게 메르소한테는 모종의 부조리인 겁니다. 그래서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도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지프 신화가 뭐냐면요. 시지푸스가 신의 형벌을 받고 이 돌을 산 위로 계속 올려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을 산 꼭대기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돌이 다시 떼구르르 굴러서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또 정상으로 올리고 내려오고 돌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다시 또 올려야 되고 떨어지고 다시 또 올려야 되고 거의 뭐 지옥에서 불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부조리한 상황을 맞이해도 신한테 내 죄를 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막 용서 빌고 굴복하고 그러지 말고 그 돌을 계속 한 꼭대기에 올려야 하는 그 저항과 반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밌게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까미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 철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방인에서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다소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연유로 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살인죄로 피고인이 돼서 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심지어 옛날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다음날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막 영화 보러 가고 이 정도로 되게 도덕과 관습을 거스르는 인간이다.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살인죄로만 재판받고 그거에 대한 형량만 치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과 태도, 그 당시 시대의 관습을 어기는 그 괘씸죄가 막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부조리하게 그려지거든요. 한번 소설의 단락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여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죄 하나에다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너무 무덤덤했던 것을 괘씸죄로 적용해서 마지막에 사형 선고까지 받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판사라든지 중간에 면회 오는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을 믿느냐, 그 다음에 신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종교 교리로 자꾸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종교를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과 종교의 관습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티를 내면 봐주겠다라는 식의 겁박을 하는 거죠. 겁박 아닌 겁박을요.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낭송 한번 해볼게요. 낭독이죠. 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지요? 신부가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교 안 믿기 때문이지.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펴 넓적다리 위에 얹은 채 벽에다 등을 기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종교를 안 믿는 그 자체를.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죠.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나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던 당신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무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사제복에 주름을 바로 잡았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몰고 가요. 너 종교 안 믿어? 종교 당연히 믿어야지. 도덕적으로 생각 안 해? 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퍼해? 왜 그렇게 무덤덤해? 그거는 이 세태의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몰고 가는 거야. 메르소라는 캐릭터는 뭐야?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게 아닌데 어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하미가 말하는. 우리는 보통 부조리하면 인저스티스니까 그냥 완전히 막 부당한 권력자가 막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아나무인하게 무시하는 그런 것만 부조리라고 하는데, 부조리는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어떤 압박,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커도 반드시 이런 게 옳은 것이고 저런 건 틀린 것이다, 이런 게 웃긴 것이고 이런 건 안 웃긴 것이다. All of you, the system that knows so much, you decide what's right or wrong the same way that you decide what's funny or not. 너는 잘못됐고 이것이 맞다라는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사회 부적응형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래서 미쳐있던 대중들이 조커에 추앙을 한 거 아니에요. 조커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반항아야. 너를 통해 카타르시스 느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소설 이방인과 조커 폴리아드의 재판 플롯이 뭔가 데자비를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리 퀸젤이, 할리 퀸이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캐릭터죠. 교도소에 일부러 들어와서 아서 플렉을 조커로 만드는데 일조해요. 쉽게 말하면 아서 플렉, 넌 지금 너무 약하고 찌그러진 자아야.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조커야. 너는 사회에 반항하는 캐릭터야. 너가 그 자체야. 라고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약 끊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끔 교활하게 거짓말도 하고 해서 자꾸 조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진짜 사랑하는 건 조커고 아서 플렉의 그 찌그러진 자아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아서 플렉도 다시 조커의 자아가 나오면서 메리안이 펼치는 변론의 논지도 걷어차요. 변호사 해임합니다. 야, 아서 플렉이랑 조커랑 다른 인격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곧 조커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변호사를 차버려요. 그렇게 다시 대중의 환호를 얻고 리 퀸젤과 사랑에 빠지고 같이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Tell us, what's changed, Arthur? I'll tell you what's changed. I'm not alone anymore.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돼요. 조커 1편에서 저지른 살인들이 있죠. 하비 덴트가 불러낸 증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게리 퍼들스라는 뇌소증 환자, 난장이의 증언입니다. You are no different than any of those people that underestimated me. 조커가 이제 광기에 휩싸여서 다시 조커가 됐어요. 아서 플렉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자아가 아니라 다시 막 조현병에 취해서 니체스러운 게 나왔어요. 원초화가 나온 거죠. 그런데 게리 퍼들스랑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게리 퍼들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Arthur, don't do this to yourself. It isn't you. It isn't me. So you don't think this is me? 아서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심지어 랜들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도 죽일 것까지는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었는데 너마저도 이렇게 떠나면 난 어떡해? 라고 다소 울먹이며 호소를 하죠. 거기서 조커로 변모된 아서가 약간은 흔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서는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최후 변론 비슷하게 된 상황에서 조커를 포기하고 본인은 아서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There is no Joker. 조커는 없어요.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더 이상 반항을 안 하겠다.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거기서 많은 관객들이 약간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씁쓸함을 느꼈어요. 오히려 조커 1편을 사랑했을수록 그 단면에서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조커는 없는 거였구나. 역시 현실은 뭣 같은 거구나. 현실에 반항하는 그 사이코패스의 어떤 카타르시스는 없는 거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구나 라는 것.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영화가 끝나고 한 2시간쯤 지나서 저 혼자 씁쓸하게 감상하다 보니까 그 결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원래 대중과 할리 퀸은 조커의 정말 사이코틱한 행동을 추앙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건데 그 조커가 자신을 포기하고 아서 플렉으로 됐다. 난 조커 아니에요. 조커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배신감이 든 거죠. 그래서 할리 퀸도 떠납니다. 나 너 싫어. 난 아서 플렉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 난 조커 좋아한 거였어. 그리고 대중들도 다 등 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신감을 느낀 한 명의 대중이 조커를 해코지하면서 살인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부조리에 반항하는 조커는 더 이상 없다. 현실 자각 타임을 쫙 절감하게 되는 결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조커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고담시의 대중처럼 부조리에 반항하는 카타르시스에 경도돼 있을 때 조커 2편을 통해서 아니야, 현실은 원래 안 그래 라고 깨달음을 다시 주는, 현자 타임을 주는 그런 잔잔한 결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랄까요? 사회의 불만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느낌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 calm down의 자세. 전 다시 볼 거예요. 뮤지컬 혼자 감상하려고요. 네. 요 리뷰 유익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